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소식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북아 바다의 권력 지도가 현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미 핵 추진 잠수함 협의에 대한 내용 위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실제 산업과 제도, 기술의 세축에서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핵연료 관리와 규제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장기작전과 지속 추적 능력을 위한 핵 추진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명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핵심 병목은 추진용 핵연료의 종류와 관리 체계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이는 비확산 규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브라질은 저농축 우라늄은 LEU, 농축도 20% 미만을 이용하여 비확산 우려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추진 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미국이 제공하는 HU 모듈형 원자로를 밀봉 형태로 공급받아 운용하거나 혹은 프랑스식 LEU 원자로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빠르지만 외교와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후자는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한 자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꺼낸 이유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또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은 행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상징적 의미입니다. 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 수리 건조 거점이었고 최근 한화그룹이 인수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본토로 진출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미 방산 협력이 미국 내 산업 기반까지 확장된다는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도 한국 조선 기술이 동맹의 일부가 되었다는 신호를 던진 것입니다. 둘째, 산업 협력의 발판을 제시하는 발언입니다. 실제 필리조선소는 상선과 보급선을 주로 건조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군용 구조물 제작 설비 확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자국 내 조선업 고용과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발언은 핵잠 사업을 시작으로 한미 공동 생산 프로젝트로 확대하자는 산업적 제안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 한계를 감춘 협상용 메시지입니다. 필리조선소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 시설, 원자로 설치 구역, 고압 시험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상징적으로 이 조선소를 언급함으로써 겉으로는 건조지는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이 실질적 건조를 맡는 군업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내 건조라는 정치적 형식을 유지하되 실제 생산력은 한국이 담당하는 한미 공동생산 프레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해 핵잠 생산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필리조선소를 언급한 이유는 현실적 건조 계획이 아니라 정치 산업적 상징입니다. 한미동맹을 기술과 생산으로 연결하는 동맹으로 재정의하려는 신호이며 실제 핵잠 건조는 한국의 한화오션이나 대우조선 해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필리조선소는 건조지가 아니라 동맹의 상징지로 언급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실무자들이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둘러싸고 지금 한미 양국은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촘촘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연료 및 원자로 협상 구조가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료만 있으면 핵 추진 잠수함 운용 가능하다는 표현을 거듭해왔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히 연료를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추진 원자로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거나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즉, 한국은 디젤 또는 AIP 방식 잠수함 운용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 추진 플랫폼 확보가
전략적 목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간 사실상 동맹국 중에서도 핵잠 기술 이전을 극히 제한해왔지만 이번에는 모델 동맹으로서 한국의 문을 여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에는 하나오션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만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이미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에서는 미국의 조선, 원자로, 감시체계 등과 한국의 선체 설계, 블록 공정, 통합, 유지 보수 역량이 어떻게 결합될지 협의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무 항목은 원자력 비확산 규제 조건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하면서도 핵잠 추진 연료 농축도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가능성 등을 둘러싼 미국 측의 기술 규제 틀을 바꾸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 측 국방장관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과거에 한국이 핵잠 역량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원자력 협정 NPT 연계 규제 틀이 실제로 재검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잠 추진 체계가 완전 독자 개발이 아니라 미국 기술과 감시하 협력 개발로 기획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한국이 직접 농축 우라늄이나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접근할지 여부도 실무 협의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전략 작전적 역할 변화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 해군 체계 안에서 한국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부담을 나눠짐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주체적 동맹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운용 역량을 갖는 것 자체가 양국연합 전략 재구성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나옵니다. 즉, 미국이 지키던 자리를 한국이 일부 대신 맡아서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협상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해군은 원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급하게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해군의 최종 목표는 대양 해군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 맞는 호위선단을 구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 대가 역시 실무협의의 한 축입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 협상과 맞물려 한국이 미국에 실시할 대규모 투자 약 3,500억 달러 수준이 언급됐고, 이는 무기체계만이 아니라 조선 원자력 기반 산업을 연계한 산업협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조선 산업 고도화, 방산 수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으며, 미국은 핵잠 건조병목 해소와 새로운 동맹 공급망 확보라는 산업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각 나라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더 얻을지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조선업 인력난과 생산 병목을 해소하고, 한국은 고부가 가치 핵잠 기술을 확보하는 상호보호안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와 블록 공정 역량을 갖춰 대형 잠수함 체계 통합에서 공정 단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칭 SSNK의 개념 설계도 구체화되고 있어 당초 예측된 5,000에서 6,000톤급을 훌쩍 넘어 장보고3보다 1.5에서 2배 큰 7,000톤급의 대형 잠수함으로도 건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 성능은 최고 속도 약 30노트, 작전 지속력 80에서 90일 수준으로 전망되며, 무장에는 어뢰, 대한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UUV 운용 능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 추진의 핵심 이점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잠항할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체류와 디젤 발전기 제거로 인한 소음 대폭 감소로 SLBM 추적과 광격 대잠 작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한중미 해군 영상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은 좁은 실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실내 근접 전투는 적이 은폐할 수 있는 위치가 많고 아군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해군의 자랑인 UDT는 유사시 어떤 작전도 완수하기 위해 실내 근접 전투를 연마 중입니다. 특히 UDT는 해군의 중추이자 한국군 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부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로 손꼽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영예를 수호할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연일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해군 전력과 인프라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척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해상 패권 야욕을 저지하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몰락하는 미 해군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 열풍을 조금 걷어내고 나면 아직 우리 해군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군의 신규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맹 파트너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과거만한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많은 여유가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이 적성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서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중국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 중국과의 군사분쟁 발발 시 우리 해군의 전략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 예하의 총병력은 약 6만 9천 명 이상으로 이 중에서 해병대 소속의 2만 8천 명 정도를 제외하면 해군이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약 4만 1천 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 해군이 가용할 수 있는 주요 함정 전력으로는 잠수함 21척, 구축함 13척, 호위함 17척 등이 있으며 잠수함과 구축함은 지금도 새로운 전력이 계속해서 건조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에서 미국 해군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인 측면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상당수의 전력이 구식화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전 지속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은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함이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만재배수량 기준 12,000톤급의 함정으로 만재배수량이 1만 톤을 넘지 않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도 훨씬 큰 체급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88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해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레 해룡 함대지 미사일, 해성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함정입니다. 게다가 구축함의 핵심 장비이자 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도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인 AN 스파이1D V 레이더가 탑재되어 미국과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만 20척 이상 보유하고 최신 개량형인 플라이트 3도 순차적으로 20척을 전력화할 예정이란 점과 비교할 때 최대 3척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보유하려는 한국은 질적 완성도 대비 양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성능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장보고 3배치2 잠수함을 통해 한 번 더 잠수함의 크기를 키우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탑재할 예정이니 우리 해군의 최신 전력만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해군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장보고 3배치2 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잠수함만으로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엄청난 전공을 올린 전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훈련 상황을 위해 미국이 100%의 전력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 해군의 성과를 폄하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선보인 나라가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군의 잠수함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러한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최신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기 충분한데요.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투 역량과 신형 전력의 위력은 미 해군조차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 전력은 아직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건조 계획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미 해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해만을 수호하는 한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은 작전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함정 수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각 함정이 안고 가야 할
임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전력화된 일부 함정들은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함정 규모로 인해 승조원의 피로도와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함체 규모는 작은데 각종 미사일과 전투 체계를 최대한 밀어넣으면서 함정 내부 공간의 활용이 어려웠고, 이는 곧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 피로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해군이 장기간 작전이나 대양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반면 미국은 과거부터 대양을 넘나들며 군사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함정의 규모가 크고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극대화되면서 함정 자체의 성능과 더불어 승조원의 전투력 유지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이 전력화하고 있는 신규 함정들은 체급이 매우 커지면서 무장과 전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지속적인 전력 증강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규 함정을 전력화하는 조선업 역량은 한국이 미국보다 한 수위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건조된 함정의 성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언제든 신규 함정을 찍어낼 수 있는 조선업 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연간 3척의 구축함을 신규로 생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절반인 1.5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HD 현대중공업에서만 최대 연간 5척 이상의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언제든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통해 미국의 주력 구축함보다 더 큰 함정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언제든 건조 작업을 진행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미국만큼의 해군 전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함정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이 어째서 과거에는 작은 규모의 함정을 전력화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작전의 목표를 철저하게 북한에만 맞추는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체로 낙후된 연안 전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해군은 대규모의 전력 강화 사업을 진행할 일이 적었고, 이러한 이유로 육군에 비해 전력 강화가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패권 경쟁을 가속하면서 한국은 북한보다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 해군과의 군사 분쟁 위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서해 일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국 해경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구조물은 향후 서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주장하기 위한 밑 작업이 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중국은 항상 불법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기반으로 주변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라 우긴 다음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해군력과 미 해군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국 해군을 제압할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전략 중 하나는 해상에서의 미사일 보급 전략입니다. 원래 해군 함정은 탑재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회양 후 정박하여 미사일 보급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압도적인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를 제압하기 위해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 교리는 한국 해군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해상 민병대조차도 수십 척 이상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으며, 말이 좋아 민병대지 중국 정규군의 지원을 받아 주기적으로 정식 군사훈련까지 진행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의 전술 교리를 참고하여 재보급 능력과 임무 효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잠수함 전력을 앞세워 중국 해군이 한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못지않은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해는 잠수함이 매복 공격을 수행하기 적합한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은 함정의 체급 자체가 작고 노후화되어 중국의 주력 핵 잠수함을 상대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후속 잠수함 사업을 통해 최신 잠수함을 더 많이 확보하고 노후 전력을 퇴역시킬 전략 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의 질적 측면과 함정 건조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켜 왔지만 여전히 수적
측면에선 중국과 미국 등의 군사 강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이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도 함께 이룰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구식 함정의 퇴역을 서두른다면 질과 양 모두에서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